이번엔 문의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명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5명의 장관들 보니까 전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보기에 많이 거론된 분도 많이 있고요. 네. 저는 이게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다른 이게 장관보다 법무부 장관 이 부분에 이게 상당히 관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게 어차피 이게 가장 권력기관 개혁 중에 가장 시급한 게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근데 이 검찰은 절대 자체 개혁이 좀 힘들고요. 따라서 이게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 이분도 이게 비법조인인데 이번에 이게 법무부 장관도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네. 이분도 이게 비법조인이에요. 미국 변호사지만 한국의 법조인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비법조인들을 통해서 강력한 이게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래 보이고요. 네. 이분은 이게 영미법 전공자의 인권 그렇게 인권법을 많이 강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검찰의 어떤 인권 개선 또 이게 경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 네. 모든 걸 이게 개혁의 책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문재인 정부 30일 달라진 점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종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별빛이 내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네. 자,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한 달간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 구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5명의 추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발표된 5명이 문 대통령과 상당히 각별한 인연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정리를 키워드로 해봤습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부총리 먼저 살펴볼까요? 혁신위원장을 지냈죠.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공을 많이 세우신 분이고 네. 또 문재인 당시에 2015년 5월에 혁신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을 함께 수습해보는 재보선에 참패한 당을 수습하는데 함께 힘을 또 보조를 맞췄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공약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혁신학교 확대라고 하는 공약이고요. 고교 학점제 도입도 사실은 김상곤 전 교육감이죠. 교육감이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고요. 네. 또 2016년 1월에는 다시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김상곤 그때 당시 전 교육감이 인재를 영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좋은 인재들 많이 들어오고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아마 이번에 교육부총리로 발탁하게 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친정교조로 알려져 있는데 정교조 합법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인사일 수 있겠죠. 김상곤 교육감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죠. 교육감을 하실 때도 그랬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키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김상곤 교육감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는 비교적 다른 여기 지금 인선된 분들에 비해서 네. 비교적 최근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슨 정치적 동지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정책 연합의 성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런 관계가 상당히 큰 건데 왜냐하면 김상곤 교육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그 새정치 추진위원회 안철수 후보 당시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것과 이제 민주당이 서로 당대당 연합을 할 때 이 안철수 의원 쪽에 새정치의 한 인사로 사실 같이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원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적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한 어떤 말하자면 그런 교훈을 주고 나름대로 내용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어떤 교육 현안들, 특히 이제 전교조 문제라든지 이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죠. 그렇군요.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지상에서 이 논문 표절 얘기가 간혹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접은 카드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선이 사실은 조금 늦어졌어요. 네. 원래는 한 일주일 전 내지 한 5일 전 이내로 오늘 인선이 발표되려고 했다가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 위장전입이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해서 송영무 오늘 후보자나 혹은 내정자나 혹은 이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논문 표절과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군납 비리에 혹시 연루됐나 뭐 이렇게 해서 재점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논문 표절과 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나 다름없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발표된 분들 중에 가장 사실 논란이 클 부분이 김상곤 후보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기억하시겠지만 김병준 당시 이제 교육부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당시 강력하게 사실 저지했던 게 논문 표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자도 사실 논문 표절이 문제지만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을 문제될 수는 없다. 특히 담당 분야니까. 그렇죠. 담당 분야니까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벌써부터 이제 인터넷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박사 논문에서 당시에 서울대 내부에서 사실은 부적절했다. 연구윤리 지침으로서 하는 그런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탄핵안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법정 대리인이었고요. 그때 서울대 법대학장이었던 안경환 후보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었다. 이런 에피소드가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신문 보도를 보면 그때 아마 이게 비중 있는 헌법 교수들 중에 저렇게 지지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안경환 교수는 이제 영미 헌법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이름을 써도 좋다. 또는 이게 헌재에 내가 직접 출석해서 유리하게 정언해주겠다. 이 정도로 이게 인연이 깊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권위원장을 영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새로운 정치위원회라고 아마 이게 정치 개혁 그쪽에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오래 인연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는 거절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서울대 교수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전부 거절을 당하니까 그 이후에 안경환 후보자가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아마 뭐 이랬다죠. 그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을 종합해 보면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공이 아니잖아요. 헌재 재판에 영미법 전문가니까 그래서 아마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 문재인 그때 당시에 변호인이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들으셨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 이름을 써도 좋고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뭐 변호를 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출석도 하겠다고 얘기한 걸 보면 네. 이제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원래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본인의 전공과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사양을 했다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니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후에 저분한테 그 국가인권위원장 자리까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또 인권법의 전문가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인연도 영향을 미쳤겠죠. 본인의 네. 헌재 재판에 영향을 미쳐 탄핵 재판에 도움을 줬던 것도 인연이 됐겠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전공 자체가 인권법이기 때문에 인권위원장을 세웠고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와도 연관이 되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아마 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안경환 후보자와 아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조국 수석 그리고 안경환 후보자의 그런 뭐 조합을 고려한 인사가 아닐까요? 그쪽이 그때 저도 그 석사, 박사 과정에 조교로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임용 과정을 제가 좀 아는데 아마 이게 조국 교수는 그 이수성 옛날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분이 형법 전공자고 네. 그래서 이게 그분이 아마 조국 교수도 형법이니까 영입했고 그때 아마 안경환 교수도 상당히 그 어떻게 진보적이기 때문에 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저는 이 검찰의 셀프 개혁은 이미 한계 역대 보면 이게 힘들어요. 따라서 이게 그 조국 교수든 아니면 이게 안경환 교수든 정말 이게 외부의 어떤 비검찰 출신에 의한 강력한 이게 외부 충격에 의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크탱크라는 키워드가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설했던 그런 국방안보연구소 소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대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위해서 안보 공약의 틀을 전부 잡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담쟁이,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 성장위원회 네. 그 싱크탱크였는데 그러니까 18대 대선에서 담쟁이였죠. 담쟁이 포럼. 거기서 네. 담쟁이 포럼에서도 국방과 관련한 안보와 관련한 그런 이 공약들을 수립했던 그런 인사로서 사실 노무현 전 총장 국방 안보 여기서 해군으로 옮기자 그리고 예. 군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육군이 중심이 돼서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많은 비리들이라든지 방산 비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군이라면 중립적인 시각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군을 개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사실은 또 이렇게 후보자로 내정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죠. 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제1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기도 했는데 또 오늘 청와대에서 미리 밝혔습니다. 송영무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말을 좀 바꿨는데요. 네. 주민등록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위장전입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말을 바꾼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주민등록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위장전입이 하니까 조금 더 의미가 세게 들려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군인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해군 출신이거든요.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인데 네. 해군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군데 부대가 있다 보니 이사를 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발령을 받으면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이사를 다니다 보면 네.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학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군인 가족들 중에 아이들과 아내는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고 군인들이 아마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군 관사에 생활하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해군 부대가 있는 곳이 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 인천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평택에도 있고 진해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주민등록법상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군인으로서 근무하면서 아무래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상 발령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셀프로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 전입을 의미하느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그렇다라고 하면서도 이 법적 용어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는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위장 전입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좀 피하고 싶은 용어가 돼 있죠.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위장전입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대 불가 원칙에서도 위장전입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렇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청와대 스스로가 위장전입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지금 완화시켜서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군인이든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위장전입이라는 것을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아닌 위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네.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청와대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감안을 해서 사실은 인사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있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그 사례들이 이제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예. 일정 부분 그것이 고려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가 사실은 그 특정 분야의 능력과 어떤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장전입이니 논문표절이니 이런 기타 등등의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상당히 좀 청문회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대체로 국회에서도 감안하고 가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그렇군요. 보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위장전입은 그것이 네. 주민등록법 위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이미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담쟁이 포럼, 조금 전에 이종근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담쟁이 포럼의 발기인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국민성장 이번 싱크탱크에서도 부소장을 맡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이고 또 이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사회학 쪽에서 주로 노동 분야를 굉장히 깊이 있게 계속 그 연구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그 실전적인 정책을 만들어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저도 좀 전에 말씀에 이제 좀 덧붙인다면. 네. 지난번에 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을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 가만한 요인이 되지 않고 도리어 더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큰 문제로. 논란을 키웠죠. 논란을 더 키웠죠. 근데 네. 이번에도 굳이 위장전입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또 음주운전을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럼 나머지 세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나머지 세 후보한테 만약에 또 어떤 문제라도 나타난다면 왜 그러면 또 미리 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 그런 어떤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먼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먼저 강경화 후보자의 사례에서 굳이 또 이번에 그렇게 밝힐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또 우려가 좀 덧붙여집니다. 네. 네, 또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있었다. 또 이렇게 사전에 미리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야당 시절에 뭐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음주운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데 그 표현보다는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당은 야당 시절에 야당은 이게 여당 시절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고요. 예. 저는 이게 결론적으로 그 당시 경찰청장 그분에게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징계를 안 받았잖아요. 이게 혹시 은폐나 다른 이게 또 특혜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한 번 가지고 모든 공직에 평생 못 간다. 이건 좀 이게 가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의 공세가 좀 지나친 면이 있고 오히려 저는 이게 결정적인 하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장 전입도 이게 군대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살인사건 같은 것도 변호해 보면요. 바로 이게 집행유예부터 사형까지 놉니다. 똑같은 이게 살인사건도 형량이 다 다른데, 물론 임종석 실장도 이게 빵 한 조각도 사연이 다 다르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 위장 전입도 군인이 워낙 이동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선처될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정말 투기라든지 목적이 나쁠 때는 가혹하게 해야 될 때도 있고, 저는 이게 케이스별로 좀 봐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강행할 때도 상당히 그때 원혜영 의원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예인도 음주운전이 적발이 되면 하차를 한다. 이러면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이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상되는 거는 보호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러니까 본인도 얼굴이 좀 뜨거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역지사지잖아요. 결국은 입장 바뀌니까 결국은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분명히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세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는 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하자가 될 만큼의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함께 얘기하겠죠. 네. 생각하고 아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본인들도 그렇게 공격을 당했으니 당연히 공격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봐야 돼요. 도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을 제대로 지키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관점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네. 정책적 부분도 또 그분이 정말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자질이나 이런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청문회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연한 발상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려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한 축에 있고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예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대통령께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아 두셨어요. 네. 근데 그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계속 지금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대체 원칙,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국민적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런 예외 케이스로 해서 계속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나름대로 청와대가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선을 그어서 예를 들면 뭐 자진 사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들을 활용을 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네. 좀 청와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환경특보였다고요. 네,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한 이력이 있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환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그러니까 발전은 발전인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자. 네. 그러니까 개발이라기보단 그래서 환경이라는 환경 보전 내지는 환경을 함께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덧붙였고 당시에 비서관의 역할 그 이전에는 이제 환경 시민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더 유명해진 건 패놀이에요. 참 패놀 아줌마에서. 패널 아줌마가 그렇죠. 알려져 있는 네. 한강 그 패널 사건 때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적극적으로 이 앞장서서 패널을 이제 지적했던 그런 분이고 네. 일단은 크게 노무현 정부 때 어떤 비서관 이후에 큰 어떤 뭐 공직을 받지 않았는데 김은경 후보자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 그 참여정부 시절과 함께 했었던 어떤 코드 민정수석 시절 또는 비서실장에서 지켜봤던 그런 인사였기 때문에 내가 콕 집어서 중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5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로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5명의 추가 인선자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